제우스의 머리를 뚫고 세상에 나온 아테나. 전쟁과 지혜의 여신으로 특출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곧바로 올림포스 신들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우스의 아내인 질투 많은 헤라 여신도 새로 태어난 의붓딸 아테나만은 인정했는데 첫 번째 정실 부인이었던 메티스 사이에서 낳은 정녀이다 보니 정통성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리디아 지역에 살던 아라크네는 배를 잘 짜기로 유명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실력이 어찌나 뛰어나던지 숲의 ним프들까지 찾아와 옷감 제작을 부탁할 정도였죠. 아라크네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고 그녀의 솜씨가 배 짜는 여인들의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에 필적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찬사에 아라크네는 겸손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솜씨가 여신을 능가한다며 우쭐대기 시작했죠. 그녀의 교만함을 전해들은 아테나는 화가 났지만 철없는 어린 여인에게 기회를 주고자 노파로 변신해 아라크네를 찾아갔습니다. 노파는 지금이라도 여신에게 용서를 빌라고 권유했지만 아라크네는 당장이라도 여신과 배짜기 승부를 할 자신이 있다며 큰 소리를 쳤죠. 결국 아테나는 위험 있는 본 모습을 드러냈고 이 맹랑한 인간 여인의 도전을 받아들이겠다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당장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으나 호승심에 홀렸는지 아라크네는 꼿꼿한 태도를 유지했죠. 그렇게 인간과 여신의 배짜기 시합이 열리게 되었고 아테나 여신은 올림포스 신들의 위험 있는 모습을 수놓았습니다. 반면 아라크네는 소로 변신해 에우로페를 유혹하는 제우스의 모습 등 신들의 부도덕하고 우스꽝스러운 면모를 조롱하듯 수놓았죠. 이를 본 아테나 여신은 크게 분노해 아라크네의 작품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배틀의 북으로 그녀를 흠씬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작품이 더 뛰어나다 생각했건만 모진 매질을 당한 아라크네는 분노와 수치심을 참지 못했고 결국 목을 매 자결하고 맙니다. 막상 또 일이 이렇게 되자 동정심이 든 아테나는 죽은 아라크네에게 마법의 액즙을 뿌려 거미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죠. 이렇게 최초의 거미가 된 아라크네와 그녀의 자손들은 평생 씨를 자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테나 여신을 섬기던 무녀 메두사는 치렁치렁하고 윤기 나는 머릿결을 가진 빼어난 미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녀의 외모가 아테나 여신에 필적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죠. 유명한 호색한이었던 포세이돈은 이런 소문을 듣고 메두사를 찾아갔는데 소문 이상의 미모를 가진 그녀에게 흠뻑 빠져버립니다. 메두사 역시 잘생긴 바다의 왕이 싫지 않았고 둘은 아테나 여신의 신전에서 사랑을 나누었죠. 그러나 처녀신의 신전에서 이런 행동은 아테나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분개한 여신은 메두사에게 죄를 물어 그녀를 끔찍한 괴물로 만들어버리죠. 메두사의 윤기나던 머릿결은 독이빨을 가진 뱀무리가 되었고 아름다운 얼굴은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아테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누구도 메두사를 사랑할 수 없도록 그녀를 직접 보는 이는 곧바로 몸이 굳어 돌이 돼버리는 저주까지 내리죠. 그렇게 메두사를 벌한 아테나 여신이었지만 큰아버지이자 강대한 힘을 가진 포세이돈만은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그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죠. 포세이돈 역시 자신의 연인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아테나를 원망했고 두 신의 사이는 이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두사 사건 이후로 앙금을 가지고 있던 두 신은 이후 제대로 한번 부딪히게 되는데 그리스에 있는 한 아름다운 도시에 소유권을 둔 다툼이었죠. 아테나와 포세이돈은 격렬한 논쟁 끝에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각자 그 도시에 사는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고 더 반응이 좋은 선물을 한 신이 이기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죠. 그렇게 두 신은 도시의 인간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땅을 힘껏 치자 그 자리에서는 물이 솟아나왔죠. 사람들은 기뻐하며 물을 마셔보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물은 짠 바닷물이었고 별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를 본 아테나는 포세이돈을 비웃으며 들고 있던 창으로 땅을 쑥 찔렀고 그 자리에서는 큰 올리브 나무가 자라났죠. 사람들은 올리브 열매를 맛있게 먹었고 열매 기름은 피부에 바르는 약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인간들이 아테나의 선물을 훨씬 더 좋아하자 분개한 포세이돈은 큰 해일을 일으켜 도시를 부수기 시작했죠.
바다의 신이 약속을 어기고 폐악질을 부리자 아테나 역시 크게 성이 났고 창과 방패를 챙겨 완전 무장한 뒤 포세이돈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신이 맞붙으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일어나자 신들의 왕 제우스가 서둘러 개입해 간신히 큰 싸움을 막을 수 있었죠. 제우스의 중재하에 도시는 약속대로 아테나의 차지가 되었고 포세이돈은 도시에서 두 번째로 숭배받는 신으로 남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도시를 얻게 된 아테나는 확실히 깃발을 꽂는 의미로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에서 딴 아테네로 지었죠. 아테네는 이후 여신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로 떠오르게 되었고 훗날 그리스 전체 연합군의 맹주가 되기도 합니다. 아테나는 아르테미스, 헤스티아와 더불어 영원한 순결을 맹세한 처녀신이기도 합니다. 이는 제우스를 몰아낼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어머니 메티스의 운명 때문이었죠. 딸인 아테나가 그 운명을 물려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제우스를 안심시키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빼앗겨 원한을 품은 포세이돈의 심술로 인해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신에게 자식 아닌 자식이 하나 생기게 되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의 아내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아름다운 외모로 인기가 많았던 그녀는 못생긴 데다가 조루증까지 있는 남편에게 전혀 흥미가 없었고 늘상 밖으로 나들며 아레스와 헤르메스, 디오니소스와 포세이돈 등 여러 남신들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열심히 어르고 달려도 도통 잡히지 않는 아내의 바람기에 남편 헤파이스토스는 외로움과 비참함으로 절망에 빠지죠. 이를 지켜보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그런 외로움을 이용해 아테나 여신을 골탕 먹이기로 마음먹습니다. 헤파이스토스에게 아테나 여신이 그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흘린 것이죠. 전후 사정을 몰랐던 헤파이스토스는 포세이돈의 거짓말을 믿게 되었고 얼마 후 절묘한 타이밍에 아테나가 무기를 수선하러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을 방문합니다. 갑작스러운 여신의 방문으로 더더욱 확신에 찬 헤파이스토스는 얼른 아테나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다짜고짜 그녀를 덮쳤죠. 아테나는 크게 당황했지만 금세 정신을 차려 대장장이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잔뜩 흥분한 상태였던 헤파이스토스는 얻어맞는 와중에도 사정을 해 아테나의 허벅지에 묻히고 맙니다. 여신은 몹시 불쾌해하며 양가죽으로 허벅지를 닦아내 지상에 던져버렸는데 공교롭게도 땅에 떨어진 양가죽으로 인해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임신을 했고 뱀의 다리를 가진 에릭토니오스가 태어납니다. 가이아는 비록 아이가 땅에서 태어났지만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아이의 양육을 거부했고 생부인 헤파이스토스 역시 얻어맞은 것도 서러운데 아이까지 키울 수는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아테나가 아기를 거두어 양자로 삼아 키우게 되죠. 팔자에도 없는 아들이 생겼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이를 제대로 키워내고 싶었던 아테나는 에릭토니오스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여신은 우선 아들을 바구니에 넣은 뒤 아테네의 왕이었던 케크롭스의 딸들에게 맡깁니다. 절대로 바구니를 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며 말이죠.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케크롭스의 딸들은 바구니를 열어봤고 하반신이 뱀인 아기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여신과의 신성한 약속을 어긴 여인들은 미쳐버리게 되었고 실성한 그녀들은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투신하여 자살하고 맙니다. 그 후 아테나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파르테논 신전에서 길렀고 에릭토니오스는 불사신은 되지 못했지만 전차를 발명하는 등 지혜로운 영웅으로 자라 훗날 아테네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에릭토니오스는 아크로폴리스의 아테나 여신의 올리브나무 조각상을 세우고 그녀를 기리는 제전인 판 아테나이아 경기를 창설하는 등 아테나 여신에 대한 신앙을 장려해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며 선정을 펼칩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이집트의 아름다운 공주 리비에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 사랑의 결실로 리비에는 영특하고 뛰어난 아들 벨로스를 낳았죠. 벨로스는 장성하여 이집트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나일로스의 딸 앙키노에와 결혼하여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동방의 넓은 영토를 다스리던 왕은 자신의 두 아들 아이깁토스와 다나오스에게 각각 아라비아와 리비아의 땅을 물려주었죠. 두 형제는 각자의 영토를 잘 다스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형 아이깁토스는 다나오스가 다스리던 리비아의 땅을 손에 넣고 싶어 했죠.
고민 끝에 아이깁토스는 묘안을 생각해냈는데 자신의 아들들과 다나오스의 딸들을 결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이깁토스에게는 50명의 장성한 아들들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다나오스에게는 다나이데스라고 불리는 50명의 딸들이 있었죠. 당시에는 남녀가 혼인을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이 되니 이 결혼이 성사되면 아이깁토스는 손쉽게 동생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나오스는 이 혼인 제안을 단박에 거절했죠. 크게 노한 아이깁토스는 동생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해 명예를 더럽혔다는 명분으로 용맹스러운 아들 50명과 함께 군사들을 모아 리비아로 쳐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잔뜩 겁을 먹은 다나오스는 아테나 여신에게 목숨을 구걸했고 평소 다나오스를 어여삐 여기던 아테나 여신은 50개의 노가 있는 커다란 배를 내려주었죠. 다나오스는 50명의 딸들과 함께 노를 저어 리비아를 탈출, 아르고스로 도망쳤고 아르고스의 왕이 되어 다시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그렇게 다나오스의 통치 아래 평화롭던 아르고스에 갑작스러운 재난이 찾아옵니다. 아르고스의 지배권을 두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신들의 여왕 헤라가 다툼을 벌였는데 끝내 헤라가 아르고스를 차지하게 되자 포세이돈이 뒤끝을 부린 것이죠. 세계의 모든 물을 다스리는 포세이돈의 진노로 아르고스의 강과 샘들은 모두 말라붙어 버립니다. 그 때문에 나라에 커다란 기근이 들자 왕인 다나오스는 딸들에게 물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50명의 딸들은 이곳저곳으로 물을 구하러 다녔는데 이때 물을 찾아다니던 여러 딸 중 가장 아름다운 처녀는 단연 아미모네였습니다. 하얀 피부에 발그레한 뺨과 입술, 황금빛 머리카락이 그녀의 미모를 빛내주었죠. 아름다운 여인이 깊은 숲을 헤매며 물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숲에 사는 사티로스 하나가 우연히 그녀를 보게 됩니다. 사티로스는 반인반수의 형상을 한 숲의 정령인데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며 주색을 밝히고 늘 ним프들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남봉꾼들이었죠. 성욕이 왕성했던 사티로스는 아름다운 아미모네를 보자 눈이 뒤집혀 그녀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꼼짝없이 사티로스에게 제압당한 아미모네를 마침 아르고스 지역을 순찰하던 포세이돈이 발견하죠. 위대한 바다의 신이 성난고함을 지르며 날아오자 사티로스는 아미모네를 놔두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아미모네는 자신을 구해준 잘생긴 포세이돈에게 사랑을 느꼈고 포세이돈 역시 미녀라면 마다하지 않았기에 둘은 곧 관계를 맺었죠. 사실 아미모네는 포세이돈의 후손이었지만 이미 불이 붙은 둘 사이에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애정행각이 끝난 뒤 아미모네가 어쩌다 혼자 이 험한 숲속을 헤매고 다녔는지 자초지종을 듣게 된 포세이돈은 레르나 지역에 샘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포세이돈의 말을 듣고 레르나로 향한 아미모네는 머지않아 맑은 샘을 발견합니다. 이후 이 샘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아미모네의 샘이라고 불리게 되죠. 한편 못돼 먹은 형 아이깁토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뒤에도 다나오스의 딸들인 다나이데스를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50명의 아들들을 직접 아르고스로 보냈습니다. 아이깁토스가 이렇게까지 혼사를 밀어붙이자 다나오스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수락했죠. 하지만 결혼이 성사되면 자신의 왕권과 영토,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험해질 것이라 생각한 다나오스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50명의 다나이데스를 불러서 비밀스러운 지령을 내린 것이죠. 그건 바로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에 남편의 목을 베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비밀을 숨기고 50상 남녀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지죠. 이들은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 각자 침실로 갔습니다. 이때 다나이데스 중 하나인 히페름네스트라는 아이깁토스의 아들 중 하나인 린케우스를 남편으로 맞았죠. 다른 자매들의 남편과 달리 린케우스는 매우 자상하고 섬세한 남자였습니다. 강요에 의해 결혼하게 된 다나이데스들을 안타까워하는 유일한 아들이었죠. 페름네스트라와 린케우스가 침실에 단 둘만 있게 되었을 때 그는 다정한 말투로 잔뜩 얼어있는 새 신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원치 않은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내가 당신의 처녀성을 빼앗지 않고 지켜줄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속삭였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 히페름네스트라는 차마 남편의 목을 벨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가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밤을 지새웠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동이 트며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자매들은 아버지의 명을 충실히 따라 단검으로 각자 신랑을 찔러 죽이고 있었죠. 첫날 밤 힘을 소진하고 잠들어 있던 신랑들을 죽이는 일은 누워서 떡 먹기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신랑이 살해당하고 린케우스만이 살아남았죠. 이윽고 신방을 청소하러 들어간 하인들의 비명소리가 이곳저곳 울려 퍼지면서 놀라 달려간 린케우스는 싸늘한 시신이 된 형제들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 옆에는 하나같이 같은 단검이 떨어져 있었는데 모두 다나이데스 자매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던 무기였죠. 다나이데스가 형제들을 죽인 사실을 알게 된 린케우스는 서둘러 고국으로 도망쳤고 아버지 아이깁토스에게 울며 소식을 전합니다. 아이깁토스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아들들이 죽은 사실에 큰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죠. 복수심만 남은 린케우스는 리비아와 아라비아의 전군을 소집하여 아르고스로 쳐들어갔습니다. 다나오스 역시 군대를 모아 대항했지만 젊고 용맹한 린케우스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죠. 린케우스는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었고 포로로 붙잡힌 작은아버지이자 장인인 다나오스를 처형시켜버립니다. 또한 자신의 형제들을 암살했던 다나이데스 49명을 모두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아르고스를 차지하죠. 다만 자신을 살려준 히페름네스트라의 목숨만은 지켜주었습니다. 린케우스에게 죽임을 당한 49명의 여인들은 저승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하데스의 재판에서 첫날 밤에 남편들을 살해한 죄목으로 타르타로스로 떨어지게 됩니다. 타르타로스는 지하의 명계 가장 밑에 있는 나락이었는데 지상에서 타르타로스의 깊이는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와 같다고 하죠. 주로 신을 모독하거나 대죄를 저지른 탄탈로스, 시지프스, 익시온과 같은 죄인들이 여기로 떨어지는데 다나이데스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어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티탄 신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올림포스를 장악한 제우스는 패배한 티탄들을 깊은 지하의 어둠 속에 가둬버립니다. 모든 신들의 어머니인 가이아 여신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제우스에게 자비를 베풀어 티탄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죠. 그러나 제우스는 과거의 적들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분노한 가이아는 제우스를 위시한 올림포스의 신들을 끌어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가장 어둡고 깊은 지옥의 신이자 지옥 그 자체인 타르타로스와 관계해 거대한 괴물신을 낳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강력한 악신 티폰입니다.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뱀이었던 티폰은 어깨가 하늘에 닿고 머리는 별에 스칠 정도로 거대한 신이었습니다. 날개를 펼치면 햇빛을 다 가려서 세계가 어둠에 잠길 정도였다고 하죠. 티폰은 병력 같은 괴성을 지르며 올림포스 산으로 쳐들어갔는데 난생 처음 보는 괴물신의 등장에 올림포스 신들은 크게 놀라 혼란에 빠집니다. 겁에 질린 신들은 체면이고 뭐고 각자 동물의 모습으로 변신해 이집트로 도망쳤는데 제우스는 순양으로, 헤라는 흰 암소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남매는 까마귀와 고양이로, 헤르메스는 따오기로 변해 주랭랑을 쳤죠. 마침 함께 있었던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는 둘 다 물고기로 변신해 사이좋게 도망쳤고 정작 아프로디테의 남편인 헤파이스토스는 그 와중에도 혼자 남아있다가 황소로 변해 도망쳤습니다. 모든 신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을 때 오직 전쟁의 여신 아테나만이 티폰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열심히 전투 준비를 하던 아테나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마저 도망치고 있음을 깨닫고 크게 고함을 질러 아버지의 비겁함을 비판했습니다. 도망치던 제우스는 아테나의 일가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고 주무기인 큰 벼락과 거대한 낫을 챙겨 올림포스로 돌아갑니다. 이 낫은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가 그의 아버지인 우라노스의 성기를 자른 낫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신의 상징이기도 했죠. 그렇게 돌아온 제우스는 아테나에게 올림포스를 맡기고 결의에 찬 표정으로 길목에 서서 쳐들어오는 티폰을 기다립니다. 하늘과 땅을 찢어발기고 돌풍을 일으키며 올림포스 산에 도달한 티폰. 제우스는 벼락을 던지고 낫을 휘두르며 티폰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한 신들의 왕 제우스였지만 가이아가 작정하고 낳은 티폰 역시 만만치 않았고 밀고 밀리는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었죠. 티폰이 제우스를 꽉 붙잡아 목을 부러뜨리려는가 하면 제우스가 사납게 낫을 휘둘러 티폰을 물러나게 한 뒤 벼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호각의 대결은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 승패가 갈리죠. 꾀를 낸 티폰이 싸움에서 밀리는 척 도망치다가 추격하던 제우스가 방심한 틈을 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몸으로 깔아뭉갠 것입니다. 깔린 제우스는 발버둥 쳤지만
결국 크로노스의 낫을 빼앗기고 티폰은 제우스의 힘줄까지 뽑아버립니다. 불사의 몸을 가졌지만 손목과 발목 힘줄이 뽑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된 제우스는 킬리키아산의 깊은 동굴에 유폐되고 말죠. 간신히 승리했지만 제우스와의 싸움에서 기력을 거의 소진한 티폰 역시 힘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킬리키아산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홀로 올림포스를 지키고 있던 아테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죠. 이집트로 도망친 신들은 티폰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고, 그나마 제우스와 비등한 힘을 가진 포세이돈과 하데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크로노스의 세 아들인 제우스와 포세이돈, 하데스는 지상과 바다, 지하로 세계를 삼분하고 있었는데, 만약 제우스가 힘을 잃어 유폐된 현 상태에서 포세이돈과 하데스를 올림포스로 부른다면, 만약 그들이 제우스의 부재를 틈타 지상의 지배권을 탐낸다면 그것은 세계 균형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킬리키아산의 동굴에 갇혀 꼼짝도 못하고 있는 신들의 왕 제우스. 바로 그 산에서 힘을 회복하며 여유롭게 올림포스를 노리고 있는 괴물신 티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공경에 빠진 아테나. 올림포스 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한 청년이 한가롭게 킬리키아산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킬리키아산을 지나던 청년의 정체는 페니키아의 왕자 카드모스였습니다. 그가 홀로 먼 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제우스의 바람기 때문이었죠. 티폰의 반란이 있기 전 과거에 평화롭던 어느 날, 하늘에서 지상을 구경하던 제우스의 눈에 페니키아의 아름다운 공주 에우로페가 들어옵니다. 꽃을 따면서 놀고 있던 그녀에게 반해버린 제우스는 곧바로 하늘에서 내려와 아름다운 황소로 변해 에우로페 앞을 서성거리죠. 멋진 뿔이 달린 새하얀 황소를 본 공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등을 어루만졌는데, 황소는 피하기는커녕 공주 앞에 앉아서 애교를 부렸습니다. 순하고 아름다운 황소에게 마음을 빼앗긴 공주가 자기도 모르게 소의 등에 올라탄 그 순간, 황소는 갑자기 돌변해 바닷가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에우로페는 비명을 질렀고, 시녀들이 뒤늦게 소를 쫓았지만 소의 모습을 한 제우스는 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며 멀어져 갔죠. 황당한 마음에 궁으로 돌아온 시녀들은 왕에게 이 사실을 고했고, 페니키아의 왕 아게노르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즉시 에우로페를 찾아오라 명령합니다. 여동생을 찾지 못하면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엄포와 함께 말이죠. 그렇게 왕자들은 그리스 전역으로 여동생을 찾으러 흩어졌고, 그중 가장 영특하고 뛰어난 왕자가 바로 카드모스였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그는 에우로페를 찾아 킬리키아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신의 눈으로 티폰이 있는 산을 정찰하던 아테나 여신도 카드모스를 발견합니다. 여신은 평소 지혜와 힘, 신을 섬기는 마음까지 갖춘 이 왕자를 눈여겨보고 있었기에 급한 대로 카드모스의 눈앞에 나타나죠. 갑작스런 여신의 등장에 놀라 무릎을 꿇은 카드모스에게 아테나는 정황을 설명해준 뒤 동굴에 갇혀있는 제우스를 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킬리키아산에서 휴식을 취하며 힘을 회복하고 있던 티폰. 낮잠을 자던 이 거대한 괴신의 귀에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에 홀린 티폰은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근처에서 목동으로 변장한 카드모스가 피리를 연주하고 있었죠. 의외로 음악을 좋아했는지 티폰은 카드모스의 연주를 칭찬하며 자신의 곁에서 계속 음악을 들려준다면 그를 올림포스로 데려가 아테나와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중 한 명을 아내로 주겠다 유혹했습니다. 카드모스는 티폰의 제안에 혹한 척하며 미리 꾸며낸 이야기를 냈죠. 사실 자신이 주로 다루는 악기는 피리가 아니라 리라인데, 제우스가 번개로 자신의 리라줄을 잘라버렸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묻는 티폰에게 카드모스는 과거에 음악의 신 아폴론과 리라로 대결을 한 적이 있었고, 자신의 실력이 더 뛰어나 인간이 신을 이기는 상황이 되려 하자 제우스가 용납치 않았다는 거짓말도 덧붙였죠. 티폰은 제우스의 옹졸함을 비웃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강한 리라줄을 만들라며 카드모스에게 보따리 하나를 선물합니다. 그 안에는 다름 아닌 제우스의 힘줄이 들어있었고, 번개로 리라줄을 자른 제우스에 대한 복수가 아니냐며 티폰은 껄껄 웃었습니다. 카드모스는 티폰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피리로 자장가를 연주해 괴신을 다시 잠들게 하죠. 깊게 골아떨어진 티폰을 뒤로하고
카드모스는 살금살금 제우스가 갇힌 동굴로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피리 연주를 듣고 꿀같은 잠을 자던 티포는 눈부신 벼락이 빛과 천둥의 굉음 소리에 크게 놀라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의 눈앞에는 힘줄을 되찾고 재무장한 제우스가 서 있었죠. 뒤늦게 속은 걸 깨달은 티포는 분노에 치를 떨며 제우스를 공격했지만 한껏 기세가 오른 제우스에게 밀려 니사산으로 도망칩니다. 니사산으로 대피한 티포는 그곳에 기거하던 운명의 새 여신을 만났는데 여신들은 티폰에게 제우스를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음식이라며 단명의 열매를 바치죠. 그러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먹은 이의 힘을 갉아먹는 열매였습니다. 넘치는 힘에 비해 지혜는 부족했는지 크게 기뻐하며 열매를 받아먹은 티폰은 급격히 쇠약해졌고 추격해온 제우스와의 마지막 대결에서 끝내 패배하고 맙니다. 싸움에서 진 티폰은 도망치려 했지만 제우스가 큰 산을 뽑아 괴신을 깔아뭉갰고 티폰이 갇힌 이 산이 바로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화산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에트나화산은 최근 2020년 12월에도 폭발했을 정도로 매우 활발한 활화산인데 옛 그리스인들은 이 화산의 폭발이 갇혀있는 티폰의 분노라고 믿었죠. 다시 돌아와서 티폰을 물리친 제우스는 다시금 왕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고 이집트로 도망쳤던 신들도 기뻐하며 올림푸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우스를 구한 카드모스는 이후 모든 신들의 사랑과 지원을 받는 대영웅이 되죠.